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가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학생부에 잘 작성하는 건지, 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생부의 기재 방향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세부 학력별로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재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사례들, 또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의 주요 항목의 기재 방향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 2023년도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어지는 형태가 되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부의 일부 항목들이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학생부의 변화 과정들을 겪게 되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수상영역 같은 경우는 학기당 한 건씩 기재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이나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독서활동들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당연히 교과 성적이죠. 그렇죠? 교과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네 번째는 동아리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냐?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시 비중이 줄고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줄고 글자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대학 입시 방향은 정시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수시 전형이 축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은 점차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학생부의 중요성이 매우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학생부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에 대한 거, 고교 서열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 그 다음에 고교 서열의 완화와 같은 것들이 2021학년도부터 입시의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 2023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시의 하나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의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더니 내신 성적 1.15 정도 되어지면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실제 우리 대학에서 의대나 치대를 간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을 예상하시는 경우고, 또 반대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 선배들의 우수한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학교는 이 정도만 성적이 되어져도,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몇 등 정도를 들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서울대를 갈 수 있어, 아니면 의대를 갈 수 있어, 이런 조건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가 바뀌는 거거든요. 입시가 바뀌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위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의 입시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사고나 과학고라고 해서 분리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서류평가를 통해 가지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게 되어지니까 고등학교 유형들을 대학에서 쉽게 파악하다 보면 결국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브라인드 서류평가로 해서 출신 고등학교 명들을 다 삭제하다 보니까 반대로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서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에서는 결과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입시의 변화의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의 기재 방법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의 기재 문항이 준다든가 글서수가 줄었다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이나 전전에 잘 써왔던 패턴에서 새로운 입시의 변화에 맞게끔 글 쓰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죠.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들은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든가, 또는 종전에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반영한다든가, 또는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1단계의 배수가 높아진다든가, 1단계가 배수가 높아지면서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럼 면접을 뭐로 봐?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2022학년도에는 교사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대학에 제출하던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교사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으로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두 번째는 기재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꼭 정시 비중 확대된다는 것이 종전의 정시가 대부분 수능 100% 중심의 전형이었다 라고 본다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능 중심의 정시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008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시 비중이 많았죠. 정시 비중이 높을 때는 정시를 어떻게 뽑게 되어지냐면 하나의 단일 전형, 다시 말하면 수능 100% 전형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수능 100% 전형, 우선 선발 전형과 두 번째는 일반 전형으로 나눠지는 거죠. 일반 전형은 수능 50%, 학교생활기록부 30%, 면접의 20%가 반영이 되는 전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는 보통 70%가 넘는 선발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수시는 70%에 넘는 선발 비율이다 보니까 전형이 어떻게 돼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또는 뭐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전형이 4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 그 중심축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하지만 정시는 선발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 100% 전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고른기회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수시 비중이 줄어드니까 학생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정시가 종전의 30%에서 40%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40%의 정시 선발 비율에서도 수능 100%의 단일 전형만으로 유지하지 않아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학생부 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입시를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0%가 넘는 선발 비율이지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5대5 정도의 비율이었을 때 과거의 입시 요강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반드시 정시의 선발 전형이 2개의 전형, 일반 전형과 또는 우선 선발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항목 줄었다. 학생부 글자 수 줄었다. 그러니까 학생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학생부가 처음에 중요해진 이유는 입시의 변화로 인해서 고교사회화가 완화가 되어져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해. 그럼 결국은 학생부 자체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지고 1단계 배수가 높아지게 되고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게 돼. 그럼 면접은 뭐로 봐?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출하는 서류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였는데 자소서와 교사추천서가 제출이 안 되니까 학생부 하나만으로 결국은 교사추천서에 적혀 있었던 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과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작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여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얘기는 수상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상경력은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까지만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고요.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학생들은 수상경력이 의미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수상경력은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진 않아요. 현재는 한 학년에 한 학기, 다시 말해서 1학년 1학기에 하나, 1학년 2학기에 하나, 2학년 1학기에 하나씩 반영이 되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수상경력이 하나씩 반영이 되어지게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수상의 등이겠죠. 장려상 2개, 3개를 받는 것보다 은상이나 금상은 하나를 받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학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경력을 동반하게 되어진다면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수상경력은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경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설령 수상경력 중에 일부의 내용들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활동에서 내가 무언가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어진다면 본인이 그게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과 자극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은 1차적으로 대입에 반영이 되어질 때는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될 거고,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릴 얘기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재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학생 모든 항목들이 그렇지만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고 학생들이 그거를 셀프 기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활동들 속에서 학생들이 기재한 내용들, 발표한 내용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 기재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사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되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개혁,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라는 부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시의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자율이나 진로 활동을 구성하거나 달라지는 입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다른 학교에서는 실제 어떻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유지하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을 적으라고 되어져 있냐면, 특기사항에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얘기고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고요. 상담 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율활동은 보통 연간 500자고 진로 활동은 연 700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교내 활동 관련된 거, 임명직과 관련이 되어진 교내 활동이나 학급 인원 선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체육 한마당, 음악회, 수학 체험장 또는 현장 체험 학습이나 야영 수련 활동, 교내 축제, 수학 여행 또는 자살 예방 교육이나 장애 이해 교육, 학교 폭력 추방 캠페인 활동, 생명 존중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재난 대응 안전 훈련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어지는 내용들은 학교 교육 개혁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다 기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이 안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서 읽기라든가 명사 초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독서 활동이나 독서 캠프나 학급 주제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의 우수성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활동은 연간 글자 수가 700자로 자율활동보다 글자 수가 많은데 자, 여기에 기재가 되어지는 내용들은 학생의 학업 진로 또는 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 개혁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실시한 진로활동 관련 사항을 주로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특기사항에는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이나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 또는 학생 학부모와의 진로 상담한 결과, 학생의 활동 참여나 활동의 의욕 또는 태도의 변화 등 진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상황 또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 교사나 진로 전담 교사의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학부모들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의 상담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진로 활동을 기재하는 경우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임의로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1차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진로와 관련해 되어진 과제를 줬었을 때 그 과제를 바르게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와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본인이 의도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진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좋은 데 가야죠. 아무 대학이나 가야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때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뚜렷한 진로 방향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왜 의사가 되고 싶냐? 어떠한 이유와 동기를 통해서 나는 의사를 꿈꾸게 되어졌다. 그럼 나는 의대를 가면 뭐 할 거냐? 나는 의대를 가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어떠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와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의대 갈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 갈 거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이전의 과정에서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실제 작성이 되어진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례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지면 자, 어떻게 작성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실 수 있고
또 자녀분이나 내 학생부의 현재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나의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기재가 되어져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의 학생부의 경쟁력이나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자율활동의 사례 보고서, 자율활동 사례 분석의 첫 번째로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활동하는 내용들, 주로 창의적 특색 활동, 자, 학생부 총무부장으로서의 활동,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자기주도 학습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율활동에서는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학교는 아마도 창의적 특색 활동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색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창의적 특색 활동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제지간의 예를 올리기는 교사와 학생의 예를 갖추는 활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교우관계 개선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창의특색 활동으로서 대학 입시 전략 및 대책은 변하는 입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부 총무부장으로 교문지도, 교통지도, 중식 질서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학생의 수련회에 참여하여 리더로서의 덕목을 기르기 위한 세미나와 국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창의 인성 실현을 위한 교육 혁신 아카데미에서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다메치 시대 시 창작의 즐거움 특강에 참여하여 시인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시인의 삶을 이해하고 작품 세계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혔다. 자기주도 학습 교육에 참여했어요. 자기주도 학습 교육에 참여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중요성과 자신만의 학습법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더 나아가 내신 성적 대비 및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자투리 시간의 활용 비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죠. 잘 썼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작성이 되어져 있는 자율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을 생각할 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이 자율활동은 아마 이 학생의 자율활동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학생부에 그대로 붙여 넣어도 무방할 정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노력이라든가 그 학생의 경험이라든가 그 학생의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기재가 되어져 있는 자율활동은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생에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학생의 노력, 학생의 진로 방향, 학생의 탐구 방향, 학생의 열정 또는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기술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단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던 결국은 자율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소개 정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 여기에 적혀져 있는 자율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나중에 면접을 보게나 서류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의 우수성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지도자 수련회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몸으로서의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뤘다. 학생부에서 일하면서 학생회와 학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의 예산의 지출과 수입을 관리, 학생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심 우산 사업의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생명 존중 교육, 스트레스와 불안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배움과 자살위기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의약품 바로 알기 교육에서는 의약의
약의 부작용, 올바른 약 복용법, 음식물과 약의 관계 등을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식을 넓혔다. 그리고 장애 이해 교육에서는 장애 이해 드라마를 시청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실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고 제가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었던 사례 1과 사례 2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적혀져 있는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1년 동안 진행이 됐었던 활동 내용들을 그대로 열거해놓은 형태예요. 열거해놓은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상 일부 내용을 빼고 난 다음에는 다른 학생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내용이고 학생의 노력이나 특징이나 진로 방향이나 학생의 역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을 입학사정관이 읽게 되어지면 읽을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걸 읽어봤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학생부를 딱 펼쳐봤더니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진로방향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프로그램을 단지 소개하는 정도의 이런 서술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들, 선생님이 주어지는 과제라든가 또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서평쓰기 활동이 있어요. 이 학교는. 이것도 나름대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의료 상업화를 비판한 도서를 읽은 후 독서 활동이네요. 돈에 열광하고 물질적 가치만을 쫓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일부 물질적 가치를 쫓는 의사들 혹은 직업을 작가의 평가대로 부정적으로 비평한다면 작가 개인의 편견이 투영된 평가를 답습할 여지가 크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부 우리가 의사들의 부도덕성이라든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적 문제점, 도덕적 해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지나치게 그거를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문제화시키고 마치 의사들 단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비화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업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직업, 그 직업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일반인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들은 뭘 느낄 수 있냐면 대부분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거나 전교 2등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기재해 주거나 두 번째는 학생의 진로 방향이나 학생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연히 알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자율활동이라는 부분들은 담임교사나 진로 관련된 교사가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셀프 기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깊이 있게 학생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담다 보면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약간 셀프 기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평소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 및 탐구 의지가 높은 학생으로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활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심폐소생술 및 재해의 동기의 정확한 활용법에 대한 제대로 학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군중 심리 때문에 도움을 주기를 만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개인을 지목하여 정확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적이라는 점을 추가로 학습하게 되면서 유의미한 활동이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으며 생명의 귀중함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기재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생각이나 진로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게 되어지는데 이런 글쓰기 방식들은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셀프 기재라는 느낌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뭔가 이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별 활동도 아닌데 사실 별 활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이라든가 심화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활동이나 학생의 인성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약점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야.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뭐가 약해?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 의학적 적합성이 부족하거든요. 활동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수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심화해서 작성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다 보면 결국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생각들이 학생부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례 1과 사례 2에 보여졌었던 것보다 낫죠. 왜? 사례 1과 사례 1과 2에서 보여주는 거는 단지 뭐만 보여줘?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학생을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을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수성이 드러나질 않아. 그쵸? 그냥 일반적인 활동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인성이라든가 의학적 인석성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우수성으로 발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진로 활동의 기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 활동에 관한 거. 자율 활동을 기재하게 되었을 때 아까 봤었던 것처럼 모든 학교들이 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이 되어졌던 프로그램을 쭉 열거하는 형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색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학생이 진행했었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과 진로적 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으면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과학, 인문을 만나다, 과학 속의 인문 탐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학, 인문학 융합 주제로 이들이 독립적인 울타리 속에 학문이 아님을 인지하고 의학을 과학, 철학, 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가진 식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제시된 식용 곤충의 장단점을 평가함, 물, 절약, 지속 가능성 등 식용 곤충이 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자 식용 곤충 흑취와 건조 밀월 시식회를 열고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 곤충에 대한 이해의 혐오감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해결 방안으로 덕다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자율활동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었던 앞에 사례들 있죠. 이런 사례들이라든가 두 번째 사례나 첫 번째 사례에 비해서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우수성, 학업적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기재 방식들이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자 보면 의사의 역할을 고민하다 꿈 디자인 진로 아카데미 네 활동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되고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다가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현 시대의 보건복지 인프라, 자, 유전자 가해 위험 난치병 치료 등 의학계 최근 소식에 대한 기사를 정기적으로 스크랩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의학 및 유전공학에 대한 관련 시사 상식을 높임, 꿈 디자인 진로 아카데미를 통해 가정의학과 전문의와의 만남과 원격 진로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접하며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술,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4차 산업사회에서 인간 의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5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사례는 보는 것처럼 학생의 활동, 현장 체험, 체육 한마당, 그 다음에 과학의 날과 관련이 되어진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하고 난 다음에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교내 창의 인성 콘서트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이 안에서의 학생의 활동과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진행하는 교내 창의 인성 토크 콘서트 100배배의 8번째 마당, GMO 선인가 악인가 예, 바이오 안정성 토론 대회를 준비하던 중 수업시간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한 GMO 작물의 탄생 배경과 식량 문제 해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의 3가지 면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진행이 되어진 강연을 듣고 GMO의 장점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확립함. 12번째 마당, 이때는 천세시대의 인공장기 어디까지 왔나의 청중 단어로 참여함, 심화반에서 미래를 움직일 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 잉크 개발 사례와 그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었기에 강연 주제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례보다는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진행이 됐던 교내 창의 인상 토크 콘서트에서 진행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열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졌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을 뿐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 3에서 봤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학생이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탐구와 어떤 성취 결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의 기술이 부족하고 단지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진로 활동과 관련된 자율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이나 우수성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을 열거해서 기술하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쓰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활동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위반으로 해서 수반으로 해서 대부분 다 기재가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자율활동들을 대부분 교내활동, 학습 이문활동, 수학체험 중이나 현장체험, 자살예방교육,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대부분 그냥 학교 활동으로 진행이 됐던 학교의 교육 개혁 내용들을 그대로 열거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안에서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과 진로 방향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글쓰기 방식들을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학생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 학업적 노력이 드러나도록 쓰는 게 가장 나은 거죠. 근데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현장에서의 어떤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또 고등학교들마다 어떤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다면 달라지는 입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또 학교나 학부, 학교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을 떠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으로 대학을 선택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이런 자율활동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단지 학교 활동을 기재해서 입력해놓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발전 가능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진로 활동은 자율 활동에 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진로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든가 또는 대학 입시 전형이라든가 진로 꿈 발표 대회라든가 나의 희망 진로 발표 대회라든가 진로 체험회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분명한 진로 방향 또는 그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 또는 그 관련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탐구 과정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활동보다는 진로활동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에서는 워크넷 커리어넷 이라고 하는 직업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 자기소개서 쓰기, 직업세계의 변화, 진로 진학과 관련이 되어진 프로그램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리어넷, 자, 워크넷과 커리어넷의 직업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나에게 적합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는 진로 활동 수업 시간에 수집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하여 대학의 학과를 탐색하여 희망 대학을 검색하고 다양한 전형 방법에 관심을 가졌다. 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직업 선호도 변화를 이해하며 미래 직업 세계를 예측하고 미래의 유망 직업을 탐색하였다.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하며 이루고 싶은 꿈을 발표하였다. 라고 해서 진로 활동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하실 것 같냐면 이 내용은 여기서 학생이 어딨어? 그렇죠? 이 내용에서 학생의 진로 방향과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이 드러납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만약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다면 현 입시체제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좋은 대학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을 한번 봅시다. 나의 학생부의 진로와 자율활동이 과연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글쓰기의 방식들은 결국은 학생의 우수성을 전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사례는 직업체험 활동에 차용하여 직업인 초청 수강 및 현장 직업 채용을 통해 진로 탐색을 진행해 보았으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직업의 세계를 체득해 본과 동시에 평소 감신도가 높았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강사분과 보다 가까이에서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발표함. 더불어 의사가 꿈인 사람은 의대 진학에 실패하면 진학과 관련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가 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할 수 있으나 생명을 살리거나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을 탐색해보며 신중하게 진로, 진학, 방향을 선택하고 점차 세분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 또는 발표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의 노력과 끊임없이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글이라 볼 수 없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거죠. 이 학생이 진로체험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보였었던 것처럼 의사분의 직업에 대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연해주고 소개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사의 적합성이 있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정도는 나오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길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쓴다면 뭘 써야 되냐면 내가 학교에서 직업체험 활동과 관련이 되어져서 강연을 들었고 그 강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느꼈으면 그게 본인의 탐구 활동이나 노력의 과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것에 흥미를 느껴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탐구 역량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 마치 초등학생처럼 의사를 꿈꾸는 학생의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의 깊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ARC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글쓰기 방법들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활동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우수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RN이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 과학이라는 헛소리, 과학자도 모르는 위험한 과학기술 등을 탐독하고 다음 연구 및 토론 활동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및 토론 주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국민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도서 및 연구 주제 선정 동기. 북한 귀순병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운 알 권리와 잊을 권리로 접근하여 문제를 제기함. 세 번째는 연구 및 토론 성과. 상반되는 두 권리가 모두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과 정보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기사를 소재로 해서 많은 사례를 접목하여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라고 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결국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적 노력, 그리고 그걸 통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들처럼 사례 3과 사례 2와 사례 1에 나타나 있는 진로 활동에 되어져 있는 기재의 내용만으로도 사실상 대학이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학생의 우수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 측이나 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작성하게 되어지는 교사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지는 입시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을 단지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활동들을 열거하는 형태를 써가지고는 결국 학생의 우수성이나 역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들 속에서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례 4조 네 번째를 보시게 되어지면 요 사례 네 번째 여기는 분자 생물학을 탐구하다 실컷 탐구하다와 유전자를 파헤치다 IR 활동, 그 다음에 질병의 원리에 대한 시각을 넓히다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세 개의 테마로 방향을 잡고 쓰고 있는 거예요. 중간의 내용을 봅시다. 인체 메커니즘에 지적 호기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심화 학습하는 능동적인 태소에서 의학자의 자질을 엿보임. 세포주기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염색체 비분이와 이로 인해 발병되어지는 유전병 등 분자 유전학과 생명관계의 깊은 탐구를 하고자 함.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DNA가 풀리지 않는다면 유전자 미발현으로 유전자 이상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흥미로운 생각을 갖고 유전자 발현과 유전병을 주제로 탐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사례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냐면 어떤 학생부의 자율활동과 어떤 학생부의 진로활동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수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 학생의 우수성이나 역량들이 드러나지 않는 단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마치 여기에 적은 거를 다른 학생들이 그대로 붙여넣어도 무방할 정도의 공통되어진 내용들만 적어놓은 내용들을 기재한 학생부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변화에서는 사실은 학생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 학부모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입시가 고교 사회라 또는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나 진학률이 낮은 학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위권 대학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의대 한 명도 보내지 못한 학교, 10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한 명도 보내지 못한 학교도 2021학년도는 보냈고 2022학년도는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선생님들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의 좋은 사례들을 모방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들의 학생의 의지나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써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이 상담하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부과하기 이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계셔야 돼요. 반드시 나의 뚜렷한 진로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과제로 요청하는 수행평가나 과제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을 아시고 하나의 내용이라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기재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이 나의 학생부나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그대로 펼쳐놓고 보시게 되어지면 아마 우리 학생 또는 나의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우수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시정해서 조금 더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정리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 시간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 시간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해서 학생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작성의 원칙, 그 다음에 실제 작성 사례들,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